두 분이 함께 쓰신 책 영화처럼 산다면야에서 동서님이 골라오신 글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동서님? 오늘 낭독해 드릴 글은 사실 네. 책을 낼 때 최종 편집 단계에서 빠졌던 글이고요. 아, 네. 사실 요 꼭지를 뺄까 말까 하는 부분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편집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총 48개의 꼭지가 나오는 책을 기획했었는데 네.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네. 영화를 쳐내는 단계까지 갔고, 그래서 이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임순례 감독의 영화를 끝까지 품고 있다가 랄라랜드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와이키키 브라더스 부분을 뺐어요. 그 음, 내용은 지난번에 청춘에서 네. 스테이 영의 편지 얘기하면서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사실 많은 청춘들이, 어떤 특히 예술 쪽으로 종사하고 싶은 청춘들이 꿈을 펼치기가 힘든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네. 꼭 어떤 사회적이라나 뭐 제도의 지원이 없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예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개개인의 개성이 네. 당대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개성이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 부분이 많죠. 그냥 예술 쪽으로만 종사를 하다가는. 그런 내용을 쓰고 싶어서 또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와이키키 브라더스에 대해서 썼던 네.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 인생 하이라이트. 동선. 영화 서클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단지 영화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인간들이 나 말고도 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연심이 다 같은 크기일 순 없잖아요. 크기를 비교할 수도 없거니와 100번 양보해서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그걸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순 없는 거죠. 그땐 그걸 몰랐어요. 왜 저 친구는 학과 수업에 더 열심이고 나처럼 영화 공부, 영화 만들기에 더 열정적이지 않을까 하면서 서운해하기도 했었고, 왜 당연한 듯이 서클 활동이 2순위, 3순위인지도 불만이었죠. 그렇게 몇 차례 티격태격이 있고 나선 자연스럽게 서클 멤버들 중에서도 파가 갈려서 나중에 영화를 직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끼리 소모임을 또 따로 만들게 되었죠. 이름하여 프로페셔널. 아마 마침 그 즈음 KBS 명화극장에서 어느 연약한 짐승의 죽음을 방영했었고, 그 주제곡 치마이가 너무 좋았어서 생각 없이 제안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유치찬란하고 배타성 가득한 이름이네요. 당연히 서클 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긴 힘들었죠. 뭐 어쨌든 간에 우리끼리는 더 자주 만나서 영화 이론 공부, 영화책 번역, 그리고 워크숍 준비 등을 했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중에 그들이 납득할 만한 작품을 만들면 된다. 뭐 이런 각오였던 것 같아요. 뭐 지금에 와선 그때 그 사람들 중 딱 한 명만 충무로에서 버티고 있지만요. 사전적 의미의 프로페셔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특정 분야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직업에 대한 전문성, 업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일에 대한 애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의 애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도 가질 수 없었겠지만요. 하지만 일단 프로의 위치에 올라오고 생계가 그 일에 걸려 있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 질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선 혐오감만 계속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간직했던 꿈이었든 아니면 단순히 어쩌다 보니 적성에 맞는 걸 발견한 것이든 간에 생계를 꾸리기 위해 뭔가를 하는 일에 항상 모든 것이 향긋하고 핑크빛만 감도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보다 더럽고 구린내 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예술가라고 자칭하는 영화인, 음악인들은 더 심하죠. 관련 학과를 졸업하건 유학을 갔다 오건 간에 국내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인맥이나 도제 시스템을 거쳐야 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모든 고생과 안이꼬움을 버텨서 프로 영화인, 프로 음악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상업 시스템과 타협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시장에서 창작인으로서 성공을 하려면 익숙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자기만의 번뜩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걸 가지지 못했는데도 영화나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거나 혹은 20, 30대 내내 음악이나 영화에 죄다 투자했었는데 뒤늦게 재능이 없는 걸 깨닫는 경우도 많죠. 다행히 문학이나 미술과는 달리 시스템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영화나 음악의 경우에는 창작 능력 없이 숙련된 기능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바로 그런 음악 기능인들에 관한 얘기였어요. 여기저기 지방 행사나 관광지 나이트클럽, 환갑잔치들을 전전하는 카피밴드 말이죠. 어쩌면 이들도 처음에는 한국 대중음악 지형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음반을 준비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거리의 버스킹이나 클럽 공연에서 정말 귀에 확 들어오는 오리지널 곡을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귀에 익은 명곡들을 카피해서 공연하는 게 더 듣기 좋은 경우가 많죠. 이렇게 시장의 처참한 냉대를 겪고 나면 안 팔린 내 음반들은 어딘가에 짱박아 둔 채 악기 하나 들고 여기저기 밤이슬 피하기 위한 장소를 전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되죠. 영화 인사이드 루인의 루인 데이비스처럼 음악을 포기하고 차라리 아예 다른 일로 먹고 살려고 하든지,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이 사람들처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음악을 해서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거죠. 저 역시 어릴 적에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일하더라도 영화 관련 일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별 거지 같은 경우를 다 겪고 또 나 자신에 대한 혐오를 그칠 수 없게 되니까 루인 데이비스 같은 심정이 되더라고요. 마치 내 첫사랑의 기억을 훼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영화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영화나 음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타협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거나 내 자뻑을 위해서 타인에게 폐를 끼친다거나 혹은 타협해서 쓰레기 같은 영화나 음악을 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정직하게 근육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리곤 와이키키 브라더스 영화 속에 나오는 인희처럼 고등학교 밴드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그때가 내 인생 하이라이트였다 하면서 회한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와이키키 브라더스처럼 현장에서 기능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민 와서 컴퓨터나 냉장고 수리를 잘해서 생계를 유지했고 인정을 받았던 것만큼이나 송골매 카피를 잘한다든지 룸살롱에서 오브리를 기가 막히게 해서 인정을 받고 그걸로 밥벌이를 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존중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야말로 어쩌면 프로페셔널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과연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음악을 하는 자신의 모습인가 하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영화 속 강수처럼 형,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음악 하나 해보겠다고 온갖 더러운 걸 다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하면서 울먹이지 않을 자신은 없거든요. 예. 네,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동서님이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보고 마지막까지 이 원고를 이제 책에 실지는 못했지만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좋아하셨던 이유가 물론 글에도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혹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낭독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제가 계속 영화를 좋아하면서 영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에 포기했던 그 순간이 음. 그 지점이 좀 리얼하게 드러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그게 잘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랄라랜드에도 똑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와이키키 브라더스에는 안 나오고 랄라랜드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는 네. 그 미아가 나는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나는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야 라고 맞아. 생각을 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작품을 만들잖아요. 네. 뭐 결국 그게 잘 풀려가지고 또 하나의 오디션을 보게는 됐지만은 그건 이제 진짜로 운에 관한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운을 겪지는 못하지만은 결국 내 돈 들여서 책도 내고 단편 영화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제서야 나는 내 개성은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개성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무척 순화돼서 말한 거고 많은 사람들은 난 재능이 없어. 나 이때까지 재능도 없는데 그동안 여자친구 밥 한 끼 제대로 못 사주고 가방도 하나 못 사주고 정말 등쳐먹기만 하고 버러지처럼 살았구나. 그런 거를 겪을 때가 한 번쯤은 오거든요.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인사이드 루인 데이비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저는 루인 데이비스처럼 어떤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걸로 선택을 한 거고 네.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면서 사는 걸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 각자 입장에서는 또 각자의 슬픔이 존재를 하고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맨 마지막 장면처럼 뭐 각자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지금 현실 세상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최대한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럼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겠어요? 뭐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아유 참 실없어 뭐 이런 쯧쯧쯧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좀 내가 현재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하고 한다면은 네. 다른 선택을 할 거예요. 기억이 없다면 같은 선택이고요. 같은 선택이 되겠죠. 내가 내 의지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기억이 지금 가지고 있다면은 순수하게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호기심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이 나이쯤 되니까 뭘 선택해도 크게 인생이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 맞아. 네, 뭐 지금 맞아. 뭐 저희 방송은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 들으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젊으신 분들이 듣는다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뭘 선택해도 맞아. 사실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크게 그렇구나. 나빠질 것도 없고 저는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좋아질 것도 없고 크게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재밌게 말해주고 사세요. 싶어. 예. 실컷 놀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두 하면서. 분, 네, 지혜로운 선배님들의 조언을 깊이 가슴에 새겨서 오늘부터 더욱 가열차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이연님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화로운 이연. 복권 안 산지 좀 됐어요. 왜냐고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세상에 살면서 설마하니 돈이 싫어선 아니고요. 손꼽아 기다릴 미래가 딱히 없기도 했고 돈으로 사고 싶은 설렘이 없었달까. 종로 낙원상가 뒷골목 가본 적 있나요? 거길 떠올릴 적이면 들리는 소리랑 풍경이 있어요. 윙, 윙, 귓바퀴에 고이는 바람소리랑 구겨지고 떨궈져 길바닥에 나뒹구는 종이 쪼가리랑 담배꽁초, 바스라져 쓸려다니는 잎사귀 사이사이로 누런 침이랑 까만 껌딱지가 욕지거리처럼 들러붙은 땅바닥, 악취와 음사남이 자석처럼 들러붙은 뒷골목 끄트머리, 담벼락이랑 맞닿은 허름한 건물이 있었어요. 테두리부터 먼지 덮개가 그라데이션으로 내려앉은 현관 유리문을 열고 폭이 들쭉날쭉한 계단을 따라 올라간 3층인가 4층 복도 양 옆으로 있던 강의실. 거기 누렇게 빛바랜 롤 스크린 앞으로 한 번도 열 맞춰 놓인 적 없어 보이는 낡은 의자랑 책상이 얼키설키 있던 강의실. 그 문은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마법의 입구였어요. 헐거워져 달그락거리는 문고리를 돌리고 딸깍 스위치 소리에 환한 조명이 켜지면서 어디선가 훈풍이 불어와 몸을 데우던 계절이 각각의 색으로 거리를 물들이고 나비 날개 같던 사람들 옷차림이 한 겹, 두 겹 두터워지는 걸 보면서 그 세상으로 기껍게 빨려 들어갔어요. 영화를 보고 영화에 귀 기울이고 영화 얘기를 하고 영화에 취하고 온통 영화로만 도매된 세상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어느 한 시절 꿈꾸지 않은 이가 있으려고요. 어떤 이는 가다 말고 어떤 이는 끝까지 가는 게 다를 뿐. 생활고를 버티면서 줄인 배를 모른 채 하면서 그 길을 가려는 건 왜일까요? 가족이야 굶든 말든 저밖에 몰라서 어떻게 해도 돌려지지 않는 마음에 세상 물정 오르는 바보라? 오래전 종로 낙원상가 뒷골목 그 강의실에서 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이 생각나요.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강렬하고 묘했던 어쩌면 황홀경 같은
두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던 불기둥, 그 번뜩임이 쪼잔한 겁쟁이라 주위만 맴돌다가 물러났어도 그때 거기서 좋았어요. 놓칠세라 소나기에 꼭 틀어진 기쁨, 들불처럼 번지던 환함, 돌연변이들 곁에서 그들이 저지르려는 뻘짓을 보고만 있어도 나대던 심장, 그들이랑 한 공간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말을 섞기만 해도 달뜨던 몸, 진화의 주역은 멀쩡함과 보편성이 아니라 돌연변이라고 믿었어요. 미치갱이가 내딛는 발걸음 따라 세상 울타리도 커지는 거라고. 예나 지금이나 미치갱이가 흥하는 세상을 꿈꾸는 몽상가이자 이상주의자인 저는 그 강의실 나온 게 까마득한 지금도 그때 거기서 본 얼굴이랑 닮은 이를 만나면 신봉사 마냥 눈이 번쩍 뜨이면서 춘삼을 나르는 눈이라도 본 양 가슴팍이 시리고도 환해져요. 아직도 어딘가엔 돌연변이가 있구나. 눈알 튀어나오게 달리고 고막 찢어지게 시끄러운 세상에 제동 걸어줄 이들이 지금도 있어. 어지럽고 탁했던 마음이 순해지면서 나리는 저 눈발처럼 내려앉아요. 찰나일망정. 1분 1초라도 밤낮 없이 꿈에서도 쓰고 싶은 내 사나운 욕망. 요즘 제일 좋아하는 감각이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손끝이 키보드에 닿았다 떨어지는 그 감각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그 리듬감이랄지 감촉이랄지 책상에 앉아서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두드릴 때 감각기관에 닿고 감각세포가 빨아들이는 모든 것들. 매일 아침이면 거실 창을 활짝 열고 특별히 쓸 게 없어도 책상에 앉아 그 순간 나를 훑고 지나는 모든 걸 써요. 쓰려고 해요. 온몸 세포와 마음의 더듬이가 빨아들인 그 모든 걸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인어공주처럼 내 모든 세포가 글자로 흩어지고 날아가 터져버려도 그런다 해도 영화 라라랜드에서 흔들리는 미아 눈빛을 보며 세바스찬이 그러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 그때 세바스찬은 알았을까요? 5년 후에 짝꿍이 바뀌게 될 줄. 그나저나 카페 반비크 근처를 얼쩡거리는 세바스찬을 보는데 왜 꼭 저를 보는 것 같던지요. 여적지 영화 언저리를 떠나지 못해 서성이는 계획도
멋도 없이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그렇게 또 흘러가지 않을까요? 어디로든 어떻게든 흘러가기나 했으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영화사랑 약속한 동서님은 지금도 그럭저럭 영화처럼 살고 있다고 했어요. 동서님이 말한 영화처럼은 어떤 삶이에요? 영화도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로맨스부터 액션, 판타지까지. 그러고 보면 삶은 한편의 로드무비 같아요. 살랑부는 봄바람에 머리칼 흩날리며 휙휙 지나는 주변 풍광에 넋이 나가서 뻥뻥 뚫린 도로 쌩쌩 달리다 정신 차려보니 한겨울 28도를 오르내리는 꽉 막힌 도로에 서 있는, 만약 동서님이라면 그럴 때 어떤 영화를 찍을래요? 코믹 멜로? 액션? 스릴러? 아니면 SF 판타지? 뭐가 됐든 장르는 알아서 영화처럼 산다면야.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좋은 문장이 너무 많았는데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 하나는 이 부분이에요. 이언님이 제일 좋아하는 감각은 손끝에 키보드가 닿았다가 떨어지는 감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영화 아멜리에라는 영화에 혹시 보셨나요? 두 분은? 네. 네, 동서님 보셨나요? 예, 봤죠.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아멜리 블랑이 내가 좋아하는 건 하면서 이렇게 쭉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손가락을 곡물이 가득 든 자루에 넣었다가 빼는 그 감각을 좋아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감각들, 일상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언님이 좋아하는 감각을 하나 정도만 더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혹시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그 글을 쓸 때 제가 느끼는 모든 감각, 이런 것, 제가 눈을 떠서 느끼는 그 모든 감각이 사실은 너무나 다 소중해서 그게 너무 아깝고 소중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도 그냥 모든 순간이 그냥 다시 없을 이 순간이라 그냥 온몸으로 그냥 다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스펀지가 막 흡수하듯이 저는 그렇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우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정말 좋아하는 감각이다라고 해주셨고요. 이 글에서 제가 또 궁금했던 건 마지막 부분에 동서님이 여전히 영화처럼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언님이 물어보세요. 동서님에게 영화처럼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물어보셨는데 동서님의 대답을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집에서는 액션 영화에 가까운데 이언님이 그렇게 언급했던 거는 제가 이제 이전에 라라랜드 꽁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하는 것은 영화처럼 살고 싶어서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고 싶어서
사는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만나는, 영화판에서 만나는 수많은 셀럽들, 스타들, 그리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촬영 현장,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성취감, 그런 모든 게 지금 현재에도 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셀럽처럼 반짝반짝해 보이고,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이렇게 저녁 준비하는 시간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고, 맞아. 그래서 그렇게 일상, 하루하루 일상을 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영화처럼 사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멋집니다. 음. 네, 영화 어바웃 타임에 나오는 대사도 생각이 나는 멋진 대답이에요. 네, 어바웃 타임에서 아버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산 하루는 동서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기억을 못 하는데. 사실은 저도 기억이 안 나시고 토스를 한 건데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너가 오늘 산 하루는 정말 소중한 하루인데 그 방금 소중함을 시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하루를 좀 특별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제 폴 이번에는 작가님. 제가 제 책에서 골라온 부분을 낭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읽기 전에 아무런 사전 정보를 드리지 않고 그냥 먼저 낭독 먼저 하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샤오롱 바오를 그림으로 만난 건 만화가 조경규의 오므라이스 잼잼이라는 만화책에서였다. 그 책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한창 열심히 볼 땐 만화에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하루가 다음 날로 넘어갈 정도였다. 만화는 어떤 맛이든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해 먹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대부분 아는 맛이었지만 도통 기억이 없는 맛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샤오롱바오다. 소롱포라고도 불리는 작고 뜨거운 만두. 만두 맛집에서 너무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먹는 바람에 맛의 특징을 잊어버린 만두. 오래 기다려 입장한 식당에서 홍콩식 솥밥과 꼬바로우, 우육면과 샤오롱바오를 주문했다. 가장 기대한 건 샤오롱바오다. 숟가락에 푹 파묻힐 만큼 앙증맞지만 방심하면 연하고 무른 혀를 다치게 할 만큼 뜨거워서 얕보면 물어버리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다.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어 육즙을 먼저 먹고 나머진 한 입에 넣는 게 순서라지만 육즙을 다 먹어버리면 뒤이어 먹는 만두 맛이 평범해진다. 물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지만 역시 육즙과 소를 한 번에 먹고 싶다. 고기 맛이 진한 만두소보다 얇고 찰진 만두피보다 빛나는 주인공은 육즙이니까. 어느 쪽을 베어 물든 뜨거운 환영의 인사처럼 주르륵 흐르는 즙이 없다면 소롱포는 그저 평범한 고기만두다. 즙과 고기와 쫀득한 반죽을 동시에 씹으며 순간을 최대한 오래 음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다. 한자가 적힌 포스터와 병 코카콜라 사진이 있는 실내는 단순해서 그 단순함이 오히려 낯선 곳의 분위기를 풍겼다. 가본 적 없는 홍콩이 그리워졌다. 홍콩 사람들은 이런 걸 먹는구나 생각하니 시끌벅적한 방언이 날아다니는 식당 구석에 앉아 다음 메뉴를 고민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졌다. 홍콩 영화에 대해서도 음식과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다. 제목과 대사를 하도 들어서 본 적 없는데도 여러 번 본 것처럼 선명한 영화.
이제와 보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어 다음으로 미루다 보니 영영 미루게 된 나한테만 미개봉작인 명작들. JTBC 방구석 일열은 꼬박꼬박 챙겨보진 않지만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드는 프로그램이다. 뻔한 얘기는 다 빼고 몰랐던 부분을 말해줘서 학구적인데 재밌기까지 한 영화판 알쓸신잡 같다. 그날은 박상영 작가가 나와서 홍콩 영화 이야기를 마음껏 해서 즐거웠다며 끝인사를 했다. 작가의 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 해서 등장인물들이 홍콩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친해진 부분이 떠올랐다. 이제라도 영화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다에 간 김에 서핑을 배우겠다는 생각이 든 것처럼 뜬금없지만 당연한 결정이란 느낌이 들었다. 홍콩은 매력적인 전학생 같은 도시다. 말을 걸어볼까 싶다가도 적당한 타이밍을 놓쳐서 인사한 적은 없는, 홍콩 음식을 먹고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나니 말없는 전학생이 건넨 인사를 받은 기분이다. 그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알아보려고 작정하니 홍콩 영화에 등장한 장소와 건물들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 눈에 띈 청킹맨션 사진은 홍콩의 얼굴을 정면에서 찍은 증명사진 같았는데 영화 중경 3림을 거기서 촬영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왕가위 감독이 다른 영화를 찍다 쉬어가는 기분으로 2주 만에 가볍게 찍었는데 뜻밖의 큰 사랑을 받았단 내용과 함께 2주면 뭘 바꿀 수 있는 시간일까? 몸무게를 얻거나 잃는 시간, 머리칼의 길이나 색을 바꾸는 시간, 콩나물을 키우거나 친구와 집을 바꿔 살 수 있는 시간, 14일은 외국어를 마스터하거나 피겨스케이팅의 기본 자세를 익히기엔 역부족인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기타 코드를 익혀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하거나 두발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기엔 충분한 시간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2주가 내 앞으로 배달된다면 포장을 풀기 전에 먼저 심호흡을 하고 그 탐스러운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낭비할지 생각할 것이다. 중경 3림 같은 역작을 함께 만들 동료들 없이 혼자 뭔가를 해야 한다면 역시 글을 쓰는 게 좋겠다. 아침엔 어슬렁거리며 낯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지. 오늘 벌어진 봉우리가 있나, 이파리 색이 달라진 나무가 있나 살핀 다음 해 드는 쪽에 잠깐 앉아 있을 것이다. 뜨거운 걸 한 잔 마시고 나선 점심때까지 글을 쓰고 이야기는 머릿속에 그득그득 차 있어서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기만 해도 흘러나올 테니 그걸 화면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점심을 먹고 나선 동네의 하나뿐인 극장에 가야지. 거기선 흑백 영화를 볼 것이다. 여행지에서 흑백 영화를 보면 낯선 공간에 낯선 시간이 겹쳐져 모르는 시절로 이동한 실감이 나겠지. 다른 길로 우연히 들어서면 작은 시장 입구가 보일 텐데
뭘 먹을까 고민하다 결국 호떡이랑 무화과를 사서 돌아올 것이다. 오늘 날 찾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라고 말하며 삐삐를 버린 중경 삼림 속 금성무처럼 폰도 없이 돌아다녀야지. 열어놓은 창문 사이로 바람이 머리칼을 쓰다듬어서 잠깐 책상에 엎드리면 파도 소리가 어제보다 은근해 스르르 잠이 들 테고 그러면 정말 멀리까지 간 보람이 있을 것이다. 시계랑 인터넷은 없는데 책이 많은 카페랑 생선 파는 시장, 낙서많은 떡볶이집은 있는 마을. 파도 소리가 벨소리인 방마다 혼자인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거기선 각자의 외로움이 조금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네, 어떤 부분이 좋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사실은 풀 작가님 글을 거의 다 좋아하지만 이 글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은 이 글을 필타를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네. 이 글 감정 밑바탕이 나랑 좀 닿았구나. 닿아 있어서 그렇구나. 내 감정 밑바탕하고 이 글의 밑바탕이 좀 닿았구나. 그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이 글이 네. 샤오롱바오로 시작해서 뭐 오므라이스 잼잼, 솥밥, 꿔바로, 우유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시작하잖아요. 음식 이야기로. 맞아요. 네.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오늘 날 찾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 제목을 읽었을 때 그 예감처럼 마지막 문장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로 끝나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얼마 전에 풀 작가님이 네. 추천한 어떤 영화가 떠올랐는데 혹시 풀 작가님 무슨 영화인지 아실까요? 스트레인저 댄 픽션은 아니겠죠? 네. 여기 마지막 문장 시계랑 인터넷은 없는데 책이 네. 많은 카페랑 생선 파는 시장, 낙서 많은 떡볶이집은 있는 마을, 파도 소리가 벨소리인 방마다 혼자인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여기 이 문장에서 제가 어떤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게 풀 작가님이 말해준 영화였어요. 뭘까요? 하와이 북동쪽에 있다는 음. 하와이안 레시피에 하와이안 나오는 레시피? 호노카 네, 마을 네. 달무지게 볼 수 있다는 네. 딱 그 마을 같지 않아요? 파도 소리가 벨소리인 방마다 혼자인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실 다른 영화를 생각하고 쓴 거긴 한데 그 영화랑도 정말 딱 들어맞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 글에서 더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아무도 열어보지 네. 않은 2주가 배달된다면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살짝 건강한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일까? 엿보는 약간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저는 지금도 투병 중이고 3주 간격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3주마다 열어보지 않은 3주가 배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그래서 네. 2주 약을 먹고 일주일 휴약기가 되면 흥청망청 망가질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제가.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풀 작가님이 쓰셨잖아요. 그 2주를 어떻게 네. 보낼 거라고. 그런데 네. 그 보내겠다는 그게 멀리 낯선 곳을 가겠다는 것만 빼고 저랑 너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글을 쓰고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이게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렇게 나와 있구나, 우리가.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네.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한 음.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네, 나랑 이런 부분이 닮았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동서님은 어떠셨어요? 예, 뭐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저는 사실 그 동사소독 촬영 당시에 그때 이제 로드쇼가 네. 그 거의 정성일 평론가가 왕가희 감독 완전히 서울통신원 정도 수준으로 거의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알려주던 그런 시절이어서 네. 동사소독이 촬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죠. 근데 실시간으로 들으셨구나. 뭐 실시간은 아니죠. 이제 월간지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러고 증명상lum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아니구나.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었어요. 저는. 그 아비정전이나 그거를 아비정전의 그 감수성을 무협으로 엮었다는 그런 어떤 새로운 영화를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말랑말랑한 그리고 이제 스텝 프린팅으로 점철된 그런 영화가 나오니까 이렇게 쉽게 만든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로 뭐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때 또 막 이렇게 포스트 모던 막 이런 네. 식으로 하면서 뭐 그런 허무주의 뭐 그런 게 예술적으로 또 있어 보이는 때이기도 했지만은 이 풀 작가님 쓰신 2주면 뭘 바꿀 수 있는 시간일까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나서 참 그런 게 내 몸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뭔가 튀어나올 만한 게. 네. 근데 꾹꾹 눌러 있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해야 할 것만 같은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비집고 툭 튀어나와서 2주 만에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게 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 룩백을 보면서도 생각이 했고 여기 이 2주를 보면서도 생각을 했고 네. 룩백도 그냥 약간 작정하고 만든 영화는 그 만화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 왕가희 감독이 작정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로 어깨에 힘을 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툭 튀어나온 게 뭔가 있을 정도면은 그 전에 한 몇십 년간 무협 수련이 그러니까 맞아요. 무술 수련이 계속 맞아요. 반복 수련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제로 뭔가 전 세계를 뒤흔든 뭔가 나올 때는 항상 어깨에 힘을 뺀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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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 글로 두 분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깊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